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여기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4살로 얘기한 진짜 이유는요. 이거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보시죠. 보시면 2025년 3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통계청... 볼 건 아닌데 밑에 기사를 보시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 31.6세. 로 변경되었으므로 전년 대비 남자는 낮아졌고 여자는 증가하였습니다. 34세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결혼 전후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살이 되면 마주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 그 중에 첫 번째, 고정 지출이 확연하게 늘어납니다.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한 34살 이전의 고정 지출 뭐가 있을까요? 식비, 그리고 두 번째, 교통비 정도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도 뭐 있어요? 휴대폰비. 네 번째 뭐 있어요? 보험료. 사실 보험료는요, 결혼 이전에는 본인이 안 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34살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이 알파가 정말 많습니다.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생활비가 나가죠. 결혼하게 되면 둘로 시작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셋이 되죠. 특히 여자들은 경단녀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경제적인 기득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편 월급으로 소위 말해 셋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와이프한테도 생활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와이프도 생활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생활비 이거 주기 나름이겠지만 못해도 최소 150만 원은 평균적으로, 그 이상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래 150만 원 빼고 아무튼 와이프 생활비. 두 번째, 대출 이자. 대출은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겠죠. 전세 대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신혼집을 마련해서 들어갔어. 그러면 담보 대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생활비 대출이나 여러 가지 신용 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대출에 대한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냐? 자, 보통 3억짜리 내가 전세를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현금이 조금 부족하니까 80% 전세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의 현금을 넣어서 전세금 3억을 마련해 들어갔다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3억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4천입니다. 80%면. 이거를 4% 이율로 내가 받았다고 하면요, 연 이자가 얼마예요? 960만 원입니다. 960만 원. 그러면 이거를 나누기 12개월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죠? 대략 8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즉 내가 전세 3억에 산다는 건 보증금 6천에 월세 80만 원에 사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전세 대출 이자나 아니면 월세나 결국에 고정 지출, 이 개념인 거예요. 내가 담보대출로 만약에 이자를 낸다. 담보대출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가는 형태, 즉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28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또 바뀌었죠. 원래는 50년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30년으로 담보대출이 그 만기가 통일됐습니다. 그럼 내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산다고 보면 한 4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볼게요. 그러면 4억이면 원래는 생애 최초가 80%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지금은 7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억에 70%면 얼마예요? 47에 28. 2억 8천의 담보대출과 나머지 30% 1억 2천의 현금을 주고 이 4억짜리 집을 마련했다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2억 8천에 이것도 한 이율을 4% 정도만 잡아보면요, 여기에 대한 이자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보대출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로 30년으로 하게 되면 한 150에서 160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되게 숨막히죠. 신용대출이야 이거는 받기 나름이니까 금액도 다 다르고, 어쨌든 대출 이자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일시납으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차량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거나 뭐 이 정도죠. 내가 만약에 현금이 조금 부족해 집을 사느라 또는 전세금으로 들어가느라 보통 차량은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없죠. SUV 정도의 차량으로 봤을 때 한 스포티지 정도로 보면요, 이것도 한 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험료 나가죠. 보험료도 뭐 3명이면 인당 한 10만 원 정도로만 잡아봐도 이거로도 한 30만 원 정도 나갈 거고요. 또 다섯 번째, 자녀 양육비는요, 보통 이 생활비 가지고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배우자분에게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할 겁니다. 이 자녀 양육비는 들어가는 목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유모차를 할 때도 갑자기 막 목돈이 깨지죠. 아기가 계속해서 크잖아요. 크면 책꽂이 가구를 사야 되니, 갑자기 뭐 전동차를 사야 되니, 뭐 이것저것 뭐 제습기가 필요하니, 가습기가 필요하니,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녀 양육비도 이제 고정 지출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섯 번째, 양가 부모님 이벤트 비용. 이게 뭐냐? 자, 결혼을 했다는 건 부모님이 한 분이 더 생기는 겁니다.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장인어른 장모님 또 똑같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생일만 해도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그리고 1년에 돌아오는 뭐가 있죠? 추석 있죠? 설날 있죠? 그 다음에 어버이날도 있죠? 그럼 이것만 해도 설날, 추석, 어버이날, 양가 부모님 생신 1번, 2번, 3번, 4번 이것만 해도요, 공식적으로 드려야 되는 용돈만 7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머니가 생신이에요. 그러면 찾아뵌 다음에 어머님만 용돈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드리면서 아버님도 같이 드려야죠. 장인어른이 생신이에요. 가서 장인어른만 용돈 드리고 장모님 안 드릴 수 있어요? 같이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요, 계산해서 나누기 12개월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고정 지출도 매월 30, 40, 50, 60 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주기 나름이겠지만 예전처럼 막 10만 원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물가가 올랐잖아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34살이 되면 첫 번째, 이 과도한 고정 지출이 증가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산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20대 때까지는요,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누가 월급을 더 받냐 덜 받냐 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삶의 퀄리티라든가 이 자산 격차는 고만고만합니다. 20대도 아니고요,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 한 34살 전까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옷 사고 데이트하고 뭐 그 정도잖아요. 내가 정말 엄청난 돈이 드는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엄청나게 명품을 제끼거나 그러지 않으면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34살 이후로는 확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서울 아파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아파트 10년 전 가격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네이버에 부동산 114라고 검색을 하면요, 사이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세 들어간 다음에 서울특별시로 해놓고요, 이 시세를 보면 10년 동안의 시세 변동 추이 한번 볼게요. 10년 전 2015년도에 매매 시세가 얼마였어요? 이게 520이 뭐냐면 이 1제곱미터당 10,000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평이 3.3제곱미터죠. 그럼 10년 전에가 얼마였냐? 520이니까 1제곱당 520 곱하기 3.3. 이때 10년 전에 평당 얼마요? 1,700만 원. 그러면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10년 전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10년 후 지금 어떻게 됐냐? 1제곱당 1389죠? 그러면 1389 곱하기 3.3을 해보면 평당 4,580만 원.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요, 평균 얼마요? 네, 11억 4,592만 원 평균입니다. 여러분의 연봉은 10년 동안 몇 배가 오르셨나요?
한 3배, 4배 오르셨나요? 아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눈에 보이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20대 때 청약에도 관심을 갖고 경매에도 관심을 갖고 조금 이렇게 막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전세를 맞춰놓든 뭐 집을 구매해놨던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냥 펑펑 쓰고 20대 젊음을 즐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34살 전후로 많이 갈린다 그랬죠. 자산 격차가. 이거는 소득 수준으로 갈리는 게 아니고 자산의 격차가 갈리는 겁니다. 자산은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복리 구조로 커지지만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는 단리로 커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 노력한다고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연봉 5천에서 1억으로 2배를 올려도요, 집값이 7억에서 12억이 된 순간 격차는 이미 따라잡을 수 없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자산 격차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숫자는 곧 삶의 자유도의 격차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불편한 진실 3번째. 제 딸이 지금 이제 3살인데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보통 애기들도 다 그렇지만 제 딸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 가서 오후 4시에 집에 옵니다. 그리고 보통 8시 반 내 자러 들어가죠. 제가 출근할 땐 자고 있고요. 퇴근할 때는 자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육퇴 준비를 하고 있을 시점입니다. 퇴근하고 집 오자마자 저녁 먹이고 목욕시키고 로션 발라주고 양치시키고 뭐 머리 말려주고 하다 보면요, 금방 8시 반이 돼요. 그리고 아기가 8시 반에 들어간다고 바로 자나요? 바로 안 자죠. 보통 1시간은 놀다 잡니다. 그러면 재우고 들어오면 거의 뭐 9시 반 정도가 돼요. 육퇴하는 시점이 그때인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뭐 설거지 다 하고 막 하는 거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시 정도 됩니다. 그럼 그때 뭐예요? 이제 나도 씻어야죠. 나도 씻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1시가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야죠.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이건 모든 30대 분들이면 남녀 상관없이 다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말엔 어린이집 가나요? 안 가죠. 그냥 하루 종일 육아인 겁니다. 애기들은 낮잠도 자죠. 낮잠 시간에 맞춰서 어디 이동할 때도 그런 거 다 고려해야 돼요. 내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 이게 반복이 되면서요, 내가 막 뭘 하고 싶다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삶의 중심이 예전에는 나였다면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물러나면서 내 중심에서 내 중심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게 너무너무 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행복하지만 내 시간은 점점 없어진다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넷플릭스도 보고 치킨도 시켜 먹고 뭐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그런 자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뭐 예전에 20대 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한번 보자. 이제 그런 형식적으로 하는 말조차도 안 하는 나이가 됩니다. 왜냐면 일단 가장 크게 갈리는 건 유부냐 솔로냐로 일단 갈립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소득 차이, 이거에 대해서 이건 좀 진짜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이거에 따라서 맞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가끔 한 번씩 얼굴 보고 정말 반갑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정말 깊게 친해지고 깊게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내가 한 달에 뭐 2천만 원씩을 벌어. 그러면 친구들 만났을 때 이거 밥을 누가 사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자리가 유쾌하고 나도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좀 힐링 좀 얻는 게 있고 이게 중요한 건데, 언제든 내가 밥을 살 수 있어. 술을 살 수 있어. 비싼 술 살 수 있어. 하지만 얻어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얼마 보내줄게 막 그렇게 계좌번호 줘봐. 그런 것도 되게 사는 입장에서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만나면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그냥 뭐 어느 정도지, 사람의 본능이 나도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힐링이 되고 또는 배울 점이 있고 뭔가 얻을 게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 소득 차이에 의해서 그 우선순위가 갈리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이 가치관 차이에 의해서도 관계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전에 뭐 학창 시절의 추억, 예전에 20대 때 추억, 군대 때 그 1년 반, 2년 정도 군대 생활하면서 그 끈끈했던 그 전후에 이 나이까지 갈까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 안주거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공감도 안 되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누군가는 너 돈 잘 버는데 너가 사.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점점 이 만남이 달갑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한 34살 이후로 마주하게 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진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30대 후반 그리고 40살 그 이후 40대까지도 제가 더 살아보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그 요식업을 하면서 180만 원을 벌다가 미래에 대한 좀 그런 불투명함을 느끼고 영업직에 도전을 해서 현재는 월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고, 이 과정에서요, 분명 제가 갈아 넣어서 정말 열심히 한 이 노력도 분명히 있었지만 일반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운도 정말 좋았던 거죠. 영업을 배우더라도 좋은 곳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뭐 그건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제가 영상을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무조건 도움되니까 지금 가서 만약에 내가 정말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꼭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영상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